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사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막막함을 떠올리죠. 누군가는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은퇴 후 삶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자유가 족쇄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9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던 선택들이고 실제 사례와 심리 묘사를 엮어서 풀어내 보겠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혼자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마치 미래의 자기 자신이 건네는 충고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1. 관계를 급하게 정리하거나 확 끊어버리는 행동. 은퇴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관계 피로감입니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사람이 퇴직하는 순간 이제 인간관계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문제는 그 감정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은퇴 3개월 차. 오랫동안 회사에서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김선호 씨는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단체 카톡방도 조용히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주변과의 연결을 스스로 잘라냈죠. 처음에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울리는 알람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일도 없고 약속도 없으니 드디어 나를 위해 사는구나 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캄캄해지는 저녁이 그저 흘러갈 뿐이었죠. 관계를 끊는 건 고독의 시작이 아니라 고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빠지는 심리적 함정. 은퇴 후에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 감정이 외부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회와의 연결끈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죠. 그런데 관계는 한번 끊고 나면 다시 잇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씩 만나 점심을 먹던 친구가 있었다면 그 관계는 은퇴 후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귀찮다는 이유로 그런 관계를 지워버리면 몇 년 뒤에 후회하게 되죠. 그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볼걸. 그때 카톡을 안 나왔으면 지금은 덜 외롭지 않았을까?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고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기사항은 관계를 성급하게 정리하거나 확 끊어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제 돈 쓸 만큼 썼다라는 생각으로 소비 통제력을 잃는 행동. 은퇴한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갑자기 오랫동안 억눌렀던 소비 욕구가 폭발하는 시기를 겪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고 마음 한쪽에서 속삭입니다. 여태 고생했잖아. 이 정도 보상은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는 몇백만 원짜리 안마의자, 신형 휴대폰, 평생 하지 않았던 여행 패키지까지 연달아 결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부담감도 없죠. 퇴직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1년 뒤 잔고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걸 보고 그제야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때부터는 텅 빈 통장을 어떻게 메울까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은 보상 심리가 한번 열리면 스스로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수십 년을 참고 일만 해온 사람이면 더 그렇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은퇴 후 소비 폭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퇴직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몰아서 받은 것뿐 앞으로 들어올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500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산다고 해봅시다. 그런 소비가 10번 반복되면 어느새
5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것도 1년 안에요. 그래서 은퇴 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보상심리 기반의 무계획 소비 폭발입니다. 3.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마지막 종잣돈을 묶어두는 행동.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세 번째가 바로 무리한 부동산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은퇴 후 집 근처 부동산에서 이 동네는 곧 개발됩니다. 지금 사두면 최소 2억은 오릅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오랫동안 부동산이 올랐던 기억이 있으니 왠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가만히 있는 돈은 썩는다는 말도 자꾸 떠오르고 주변 사람들은 이미 몇 번이나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결국 결심하고 퇴직금을 대부분 넣어 상가 한 칸을 분양받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안 들어오고 대출이자만 매달 나가며 돈이 묶여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은 은퇴 후 내 돈이 늘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투자는 경험 없는 사람에게 마치 미로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한 번 잘못 들어가면 탈출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죠. 주식은 떨어져도 팔면 그만이지만 부동산은 팔리는 시장이어야만 팔 수 있습니다. 한 60대 부부는 은퇴 후 6억짜리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3년 동안 공실이었고 결국 4억에 되팔았습니다. 퇴직금 2억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금기사항은 퇴직금으로 부동산을 통한 한방 투자를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건강관리를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미루는 행동. 은퇴 후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과 밤의 리듬이 깨지고 규칙적이던 일상이 사라지면서 자기 몸을 돌보는 습관도 흔들리죠. 아침 6시에 깨던 사람이 이제는 오전 10시가 돼도 이불 위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건너뛰고 커피 한 잔으로 버티다가 점심도 제때 먹지 않고 야식만 간신히 챙겨 먹습니다. 운동하고자 마음은 먹지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미루는 게 습관이 되죠. 몸이 무겁다 싶으면 잠깐 누워있고 다리가 아프다 느끼면 바로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 2년, 3년이 지나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본인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왜 평지에서도 무릎이 아프지? 그때가 되면 회복이 훨씬 어렵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안에 체력 수준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달리거나 운동을 꾸준히 하던 직장인이 은퇴 후 운동을 끊으면 근육량이 폭발적으로 줄어들죠. 건강은 젊을 때가 아니라 은퇴 후 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금기사항은 건강관리를 미루는 행동입니다. 5. 자녀에게 무리하게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는 행동. 많은 부모님들은 은퇴 후에도 자녀를 돕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움과 희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이 듭니다. 딸이 집을 산다고 하면 부모로서 보태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몇 천만 원씩 나갑니다. 다음에는 손주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또 도움을 청합니다. 부모 마음은 약해지죠. 지금 내가 조금 희생하면 애들이 편해지겠지. 하지만 문제는 부모의 자산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거절을 못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돈으로 보상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을 방해하고 부모를 의존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60대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다가 노후가 어려워졌다는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나를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그래서 5번째 금기사항은 자녀에게 무리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6. 삶의 목표를 잃어 시간을 흘려보내는 행동.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켭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다가 어느새 점심입니다. 점심을 먹고 소파에 누워 있다 보면 해가 기울어 있죠. 오늘 하루 뭐 했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날이 일주일 이어지고 한 달이 이어지면 사람은 삶의 추진력을 잃습니다. 몸도 무거워지고 생각도 둔해지고 삶이 축 늘어진 고무줄처럼 느껴지죠. 반대로 은퇴 후 글쓰기, 그림, 봉사, 작은 사업, 동호회 활동 등 어떤 프로젝트를 가진 사람들은 삶의 활력이 매우 오래갑니다. 하버드 건강연구에서도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 아니라 삶의 목적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6번째 금기사항은 목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행동입니다. 7. 친구와의 비교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동. 은퇴 후 가장 자주 생기는 감정 중 하나는 비교에서 오는 소외감입니다. 친구 모임에서 이런 대화가 들립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고문직으로 일을 맡아서 월 몇백씩 들어와. 우리 아들은 대기업 들어가서 아주 잘 나가. 요즘 주식으로 재미 좀 보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하고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되었지? 비교는 자기 삶의 의미를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은퇴한 사람끼리 모이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한 것, 불안한 것, 걱정되는 것은 말하지 않죠. 그래서 듣는 사람은 더 초라해지는 겁니다. 한 남성은 친구들보다 퇴직금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 동안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그 감정 때문에 무기력증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친구들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화려했고 속사정은 다들 복잡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죠. 그래서 7번째 금기사항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행동입니다. 8. 은퇴 후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며 단정하는 행동.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일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일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체성의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던 사람이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 저녁 시간만 기다리게 되고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그때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택배 분류, 도서관 관리, 지역센터 봉사, 카페 알바 등 월 30만원 벌든 50만원 벌든 중요한 건 움직임이죠. 실제로 70세 할아버지가 동네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했는데 그 일을 하며 삶의 의미가 크게 회복됐다고 합니다. 사람은 쓰임새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8번째 금기사항은 은퇴 후 일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9. 나중에 하자며 모든 추진력을 잃는 행동.
은퇴 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나중에입니다. 여행도 나중에, 운동도 나중에, 취미도 나중에, 정리도 나중에. 그런데 그 나중에가 반복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버립니다. 은퇴 후 10년을 보낸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천천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너무 늦어버렸더라. 사람은 시간이 많을 때 오히려 일을 미룹니다. 심리학에서 자원 착각이라고 하죠. 시간이 무한할 것처럼 느끼는 상태입니다.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며 10년째 나중에 하고 있는 사람, 책을 쓰고 싶다며 원고 한 장도 못 쓴 사람, 반대로 바로 시작한 사람은 1년 뒤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금기사항은 시간이 많다는 착각으로 모든 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후회했던 선택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누구나 은퇴합니다. 그 순간 지금 이 영상에서 들었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은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막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평온하고 단단한 노후가 될 수도 있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의미 있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9가지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관계를 급하게 정리하거나 확 끊어버리는 행동. 2. 이제 돈 쓸 만큼 썼다 라는 생각으로 소비 통제력을 잃는 행동. 3.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마지막 종잣돈을 묶어두는 행동. 4. 건강관리를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미루는 행동. 5. 자녀에게 무리하게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는 행동. 6. 삶의 목표를 잃어 시간을 흘려보내는 행동. 7. 친구와의 비교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동. 8. 은퇴 후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며 단정하는 행동. 9. 나중에 하자며 모든 추진력을 잃는 행동.